지능 기술 활용이라 하는 그 제목으로 메디컬 IP사의 박상중 그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이 박상준 대표님의 그 이 프로필은 그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시는 그 이 책자의 그 40페이지 그 윗부분에 그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최근에 그 서울대 의과대학 영상의학 그 교실에 그 교수님으로 그 계시면서 여러 그 기관의 그 전문위원으로서 이렇게 그 활동을 그 하셨습니다. 요즘 그 각광을 그 받고 있는 의료의 이 빅데이터, 그다음에 AI 이 하는 그 부분에 그 대한 이 좋은 강의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맡은 부분은 의료 AI와 메타버스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팀이 이제 메타버스 관점으로 좀 많이 조명되고 있어서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직접 했던 거 위주로 좀 보여드리면 아마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그런 자료들을 주로 구성했습니다. 이게 나뭇잎이 건강했는데 어떠한 이유로 어쨌든 이제 불타서 저렇게 되면은 괴로워지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의료가 이렇게 병이 들기 전에 뭔가 예측하고 모니터링해서 예방할 수 있고 진단이 돼서 치료로 가는 일반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다양한 신기술로 인해서 이 절차가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재배치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병이 걸리기 싫거든요. 사람들이 다. 특히나 노인성 고령화 사회에 굳이 뭐 병이 내가 걸려서 좋겠습니까? 그리고 병이 걸렸다 그래도 진단이 중요하지만 병이 한번 걸려고 치료받는데 계속 진단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치료받으면서 결국 재발이 안 되게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는 인공지능을 하는데 예측 인공지능을 하는 국내의 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점이고요. 소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음과 FDA부터 국내 MFDA까지 여러 개 클리어한 기술과 제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재밌는 거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이제 회사인데 의료기기 회사예요. 의료기기 회사가 유엔의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 골이라고 지속 가능한 어떤 이런 뭐 이제 사명을 이제 저희가 인정받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제가 이따가 좀 말씀드릴 텐데 저희 신기술을 막 병원에다가 이제 적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걸 사줄 사람이 없죠. 제도가 이제 그 정립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야는 노인 부분하고 거의 딱 옆에 붙어 있는 어린 아이들이 관심이 많은데 어린 아이들의 심장 수술이라든지 소아암 수술, 복부 소아암 수술에 그냥 계속 그냥 무상으로 계속 기술을 지원해서 지금까지 한 200명 정도를 뭐 의도적인 치료랑 수술이었지만 좀 그래도 200명 정도 이렇게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UN SDG 고를 저희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인지되고 있고요. FDA와 CE를 받은 저희 이제 기본 플랫폼인데 이게 인체의 다양한 부분들을 뭐 어쨌든 학습해가지고 분할을 해줍니다. 뭐 그런 얘기고요. 분할은 이제 저렇게 한 30여 가지가 있고 디벨로프 되고 있는 것도 한 뭐 20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인체 해부학 구조물을 분할하고 있다. 버튼 한번 누르면 어느 정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그래도 빠른 시간 내에 몇 초에서 몇 분 이내에 이 정도의 다양한 장기가 분할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 메디컬 IP가 하고 있는 기본 기술이고요. 잠깐 눌러주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체스트 CT고 이제 심장인데요. 이게 내가 이제 어떤 패턴이나 기계 학습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패턴 인식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직접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3차원 분할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딥러닝 그러니까 우리가 매시브한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시킨 딥러닝 AI 엔진을 통해 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전문의의 어떤 수준의 어떤 역량을 곧바로 여기 대응해 가지고 이렇게 해부학 구조물을 저렇게 1분이 안 걸리는 시간 내에 추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거를 실제 손으로 뭐 어떻게 그리려고 하면은 며칠이 걸리거든요. 결국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 있고, 결국 메타버스 오늘 얘기가 후반부에 제가 쭉 할 텐데요. 메타버스로 가려면 이런 CT나 MRI 같은 의료 영상 데이터는 볼륨 데이터고, 결국 이런 서피스인 메쉬 스트럭처로 컨버팅이 돼야지만 메타버스로 갈 수가 있어요. 의료는 볼륨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 거고, 이제 바깥에 의료가 아닌 뭔가 넌 메디컬 쪽은 뭐 게임이라든지 어떤 다른 어플리케이션 쪽은 다 볼륨 데이터를 쓰진 않아요. 이런 서피스 데이터를 쓰고 있고,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 AI 이제 분할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을 때 전 세계 최초로 코로나 페럼을 딥러닝해서 전 세계 무상으로 배포했었습니다. 그래서 55개국 정도 넘는 기관에 많이 배포가 돼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저희가 진행했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긴 했는데, 이제 또 회사다 보니까 이게 또 좀 말이 되게 이야기를 꾸며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CT를 코로나 폐렴을 딥러닝한 걸 엑스레이에다가 프로젝션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2차원 엑스레이 한 장에서 3차원 폐실제를 뽑아냅니다. 왜냐하면 CT를 딥러닝한 거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딥러닝한 게 아니고 CT를 딥러닝해서 CT를 딥러닝한 똑똑한 AI가 엑스레이를 보고 판별하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코로나 폐렴도 학습했기 때문에 코로나 폐렴도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지금은 불가능한 얘기인데, 작년에 이제 뭐 정말로 전 세계 최초로 이런 걸 대응했기 때문에 전 세계 뭐 진짜 그때 뉴스에 맨날 나왔던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또 일본의 뭐 프린세스 다이아몬드호, 뭐 하여튼 뭐 온갖 그 데이터를 저희가 다 얻었어요. 지금 얻자고 하면 불가능한 일이 돼 버렸는데, 저희는 전 세계 코로나 폐렴 데이터가 다 있는 유일한 팀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5만 명 이상의 그 CT 데이터 학습한 거를 이제 스페인 데이터에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외부 검증을 해봤는데, 혈액 그 PCR 테스트하고 거의 일치하는 ROC 커브를 저희가 확보했었고, 이제 그래도 PCR은 좀 몇 시간 걸리는데 저희는 엑스레이 한 장 찍고 그냥 보면 어느 정도 이제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거에서 저희가 좀 의미를 찾아갔고요. 그 캘리포니아의 그 이제 무인 자율 주행차 같은 경우들은 보통 제가 듣기로는 뭐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이제 테슬라라든지 한 2천만 장 정도, 2천만 장, 2차원의 사진이죠. 2천만 장 정도 학습을 하면은 거의 사고를 안 내고 캘리포니아 지역을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CT거든요. 저게 CT라서 한 케이스당 보통 3,400장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한 2천만 장이 아니라 그냥 엑스레이 수준으로 환산하면은 약 4천만 장 이상 저희가 학습을 했습니다. 진짜 빅데이터를 학습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엑스레이 한 장만으로도 3차원으로 오그멘테이션된 결과를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지경까지 저희가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멈출 수가 없었어가지고, 클라우드가 워낙 대세잖아요. 그래서 또 다들 자가격리되고 계시고, 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병원에 잘 가지도 못하고 뭐 집에 계시다가 이제 중환자실 가면 돌아가시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클라우드에다 해가지고 엑스레이를 그냥 한 장 업로드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폐 안에서 코로나 폐렴이 이렇게 찾아지면서 전체 폐의 몇 퍼센트가 코로나 폐렴으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증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논문을 한 편 썼던 게 뭐냐면은 0.5 전체 폐의 0.5%가 감염돼 있으면 자가 격리해서 대부분 레커버리가 되는데, 전체 폐의 5% 정도 이상 코로나 폐렴이 인펙션돼 있으면은 대부분 계속 안 좋아지더라고요. 결국 안 좋아지면은 집에 있으면 자가격리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도 다 자가격리가 돼 있던 게 저희가 좀 안타까워 가지고 이런 정량화되는 AI 기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저희 전문 용어로는 트리아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다양한 리소스를 병기에 맞게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좀 꿈꿔왔었고, 한국보다는 이제 미국에 저희가 많이 언급됐었는데, 그 클라우드에 올리다 보니까 AWS에서 저희들 이제 클라우드 회사잖아요, 아마존이. 그래서 저희들을 여러 번 좀 조명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폐렴에 멈추지 않고 이렇게 결핵이라든지 NTM 같은 부분에 실제 영상의학과 의사보다, 그리고 호흡기내과 의사보다도 더 정확한 실제로 활성 폐결핵 말고 비활동성 폐결핵까지도, 그러니까 다 치료가 완치된 다음에도 잠자고 있는 폐결핵까지도 찾아내서 몇 퍼센트인지 정량화해주는 그런 예측 인공지능을 저희가 만들어서 최초 배포했고요. 배포는 아니고 이건 상용화했고요.
그리고 이건 아직 저희 오늘 이제 좋은 자리에서 제가 몇 개 비공개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담배라든지 미세먼지 때문에 이제 폐가 디스트럭션 되는 COPD라는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있는데 이게 CT를 찍어야지면 됩니다. 더구나 최근에 퍼머널리 펑션 테스트라고 해서 이게 후후 부는 게 있는데요. 폐활량 테스트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제 근데 이걸 엑스레이 한 장만 찍어도 전체 폐의 몇 퍼센트가 이게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만드는 인공지능까지 지금 확장시켜 놨습니다. 저희 지식으로는 전 세계 최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게 전반부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세그멘테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 팀은 그래서 인공지능 세그멘테이션만 하고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이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뭐 이런 책 보면 되게 마지막 챕터에 있는 되게 좀 어려운 건데 생각보다 이제 이렇게 상용화시키는 기술 관점에서는 되게 프로세싱 전처리에 있는 기술이라고 좀 생각하세요. 근데 실제로는 되게 뒷단에 있는 고급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팀은 이런 키 테크놀로지가 세그멘테이션이다. 세그멘테이션에는 디텍션과 정말로 익스트랙션과 퀀티피케이션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되게 의학에서는 의미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메타버스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그멘테이션은 제가 원래 하던 거예요. 계속 회사를 하기 전부터 제가 연구를 할 때부터도 계속 하던 거였었는데 조금 더 확장해서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뭘 좀 의미 있게 좀 하고 싶었고 이걸 3D 프린팅에 제가 좀 엮었어요. 저희가 최근에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한 스트라타시스라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그 3D 프린팅 기기와 저희 소프트웨어를 탑재해가지고 전 세계 패키징으로 판매하는 걸 이제 지금 준비 중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래도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저렇게 빠르게 정교하게 세그멘테이션해서 파일로 저장해서 그냥 USB 꽂고 3D 프린팅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건 그건 참 대단하다. 왜냐면 3D 프린팅 하기 전 과정이 되게 괴롭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여러 시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요. 뭐 작년부터 뭐 불과 몇 주 전까지 뭐 다양한 글로벌 밴드 올림푸스, 뭐 메드트로닉, 뭐 다양한 회사들이랑 국내의 뭐 이런 수술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부분들을 카데바라고 하는 시신이 아니라 이런 3D 프린팅, 실제 그 어려웠던 환자의 CT나 MR 데이터를 통해서 재현된 그 병변과 해부학 구조물들을 갖고 실제 수술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수십 개, 수백 개의 레플리카를 딱 옆에 두고서 이런 수술도 해보고 저런 수술도 해보고 막 이제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죠. 시신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실제 그 환자의 병변을 레프리젠트하지도 않거니와 윤리적 이슈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려워요. 또 여러 가지가. 그래서 이런 게 하나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만 뭐 사례로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이런 다양한 카데바 시장이 있다고 저희 팀은 생각을 해요. 원래 그걸 카데바 시장을 공략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 3D 프린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분할 기술하고 잘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건데 뭐 어쩌다 보니 재밌게 하다 보니까 되게 너무 멀리까지 왔습니다. 이게 실제 사체가 아니고 3D 프린팅이에요. 예, 근데 이제 뭐 뼈라든지 뭐 혈관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연조직들이 너무 동일한 거죠. 의료진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굳이 뭐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는 수준까지 가서 다양한 새로운 술기들을 연습해보고 시도해보고 퍼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가 다 의료진들의 지식과 전문성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한 제품화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가 여러 팀들하고 같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 이런 게 수술을 빨리 끝낼 수 있고 뭐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정교하게 되다 보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환자들이 혜택을 봐요. 환자들이 어쨌든 회복 시간이 빨라지니까 굉장히 좋다. 이제 그렇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거의 전 세계 모든 의료기기 회사들하고 저희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좀 써나가고 있는 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메타버스로 요즘에 이제 많이 좀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 얘기 좀 본격적으로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다 아시죠? 뭐 초월적인 뭐 세계, 현실과 뭔가 초월적인 세계를 잇는 뭐 메타 파튼 유니버스예요. 이게 닐 스테펀슨의 이제 스노우 크래쉬라고 하는 1992년에 출판된 미국 SF 소설이 있는데요. 여기에 메타버스란 키워드가 최초 등장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나온 거고요. 실제로 이 책에는 아바타라는 말도 최초 등장해요. 아바타가 실제 힌두교에 있는 어떤 신의 그 이름이지만 여기에서 최초 등장합니다.
이 사실 재밌는 게 저는 이제 메타버스에서 나름 이제 유명해져 가지고 이 책을 이제 사서 이제 봤어요. 근데 이게 뭐 팬덤이 되게 대단한 책인데 이 히로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엄청난 해커고 메타버스에서 뭐 다양한 검객으로 활동하고 뭘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마약을 하여튼 쫓아서 막 이제 추격하는 그런 뭐 추리 소설 같은 건데 재밌는 거는 아버지가 흑인이고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뭐 다양한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한국 사람에서 너무 좀 약간 반갑기도 하고 놀랐는데 1992년도에 72Hz의 2K 픽셀의 해상도를 갖고 있는 이 안경을 쓰면 이런 메타버스가 펼쳐진다고 얘기했었어요. 그 책에. 72Hz는 1초에 72장의 장면이 지나가는 거고 지금 오큘러스 최근에 나온 게 엄청 인기 있는 게 1920 픽셀이에요. 거의 2000 픽셀하고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무슨 뭐 예지력이 있었나? 뭐지? 막 이런 진짜 뭐 꽤 오래 전의 얘기인데 그 정도로 지금 현실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과도 연관이 있어서 아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란 얘기는 뭐 약간 섹시하지만 실제 원래 다 있었던 얘기를 하나로 그냥 통일시켜 버린 거예요. 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얘기고 최근에 이제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뭐 아바타들로 로그인 해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다 같이 뭐 관람했다. 메타버스 세계에서. 그리고 아니면 실제 해부학 수업을 이런 메타버스로 실제 다양한 뭐 시도를 해봤다. 이런 것들을 최근에 좀 전자신문에 조명이 됐고요. 옆에 거는 저희 팀 얘기입니다. 저희 팀이 2016년부터 계속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게 삼성 기업 VR 그리고 바이브 그리고 뭐 또 증강현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정부 과제를 지난 5, 6년 동안 계속 수행해 왔어요. 본의 아니게 메타버스를 뭐 지향했던 건 아니고 마치 그냥 분할 기술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응용하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이 제가 많아가지고 좀 해서 시도했던 건데 생각보다 그런 경험과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게 좀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되게 좋은 어떤 시도들로 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이제 2016년도에 중기청 과제 이제 받아가지고 했던 게 아주 그냥 지금 보면 아주 기본적인 그냥 해부학 그냥 교육용 그냥 뒤집어 쓰면 이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몇 개의 그 컨트롤러가 있거든요. 앞뒤 좌우로 갈 수 있는 그런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을 해볼 수 있는 수준의 이제 그런 어떤 아주 기초적인 해부학 수업을 위한 그런 가상현실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서 올려놨었고요. 지금도 올려져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런 걸 그때 시도했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바이브는 좀 더 인터랙티브합니다. 막 손으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이제 어떤 이런 뭐 실제로 이건 정해진 고정된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의료 영상 CT건 MR이건 뭔가를 내가 로딩할 수가 있어요. 내가 실제 원하는 데이터를 로딩해서 그냥 PC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진짜 뭔가 가상현실의 메타버스적인 환경 안에서 이렇게 이런 돌려도 보고 이게 지금 체스트 시티인데 이게 여기서 심장 카디악 시티군요. 이게 그 카디악 뭐 심장만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어떠한 동작을 통해서 명암 조절을 하고 내가 저 심장을 좀 더 잘 볼 수 있게끔 뭐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해보면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더 좋지 않겠냐 해서 시도했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아까 FDA도 받고 했던 기본 플랫폼에다가 이걸 가상현실을 그냥 넣었어요. 그냥 어차피 세그멘테이션이 인공지능으로 금방 되니까 그걸 갖고 그냥 이렇게 바이브로 곧바로 이렇게 다양하게 볼 수 있으면 그냥 마우스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 나고 실제로 안경 쓰고 보면 더 입체감이 있거든요. 훨씬 더 재밌고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겠나 는 그런 관점에서 2년짜리 과제를 통해서 했었었고요. 결국 이런 노하우와 이제 경험들이 쌓이면서 뭐 이런 기본적이지만 이런 증강현실도 뭐 아주 기초적이지만 증강현실도 갑자기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생겼어요. 가상현실도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해봤고 증강현실도 좀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증강현실도 기본적인 저런 QR 코드지만 이렇게
이렇게 해보면 뭐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 이제 이런 거죠. 아주 기본적인 얘기긴 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런 나름의 이제 정부 과제를 통해서 메타버스 기술들을 쭉 하나씩 해와가면서 다행히도 제가 이제 서울대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의과대학 해부학 수업에 제가 이 기술들을 그냥 학생들한테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딱 적용했었어요. 하나씩 다 눌러주시겠어요? 예, 그래서 뭐 2018년, 뭐 20년, 21년 뭐 이렇게 쭉 다 있는데요. 이제 저런 기술들을 뭐 저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다양한 술기를 좀 뭐 가르쳐주고 싶다고 해서 저 4명의 귀가 엄청 큰데 귀 그 수술 방법이 다 절차가 달라요. 그 절차를 어기면은 진행이 안 되게끔 한 거고 아래쪽에 심장은 이 저 어마어마한 해부학 구조물의 레이블을 실제로 교과서 보고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 아예 들어가서 보고 저게 후관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절개도 할 수 있어요. 실제 여기 옆에 있는 화면은 카데바 수업하는 도중인데 학생이 뭐 카데바 수업보다 이걸 보고 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저희가 뭐 지금 대한 해부학회가 제주도에서 열리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설문 저희가 최근에 나온 결과도 뭐 내일 발표하는데 이게 실제로 지금 뭐 실제 카데바 수업보다 이런 가상 증강현실의 메타버스로 수업했을 때 만족도와 지식 상승도와 시험 성적이 더 좋았어요. 서울대 의대 학생들이 되게 재밌는 설문 결과가 나와가지고 그런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요것도 저쪽에 이제 그 카데바 이제 뭐 이제 해부학 수업하고 있는데 여기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수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유사한 내용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뭔가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쭉 뭔가를 기술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 뭐 병원에서 정말 뭐 제대로 환자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 관점에서도 매출을 내면서 뭔가 사회의 뭐 어떤 기술로서 상용화시키는 걸로 가기에는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외 이런 기술들을 의료에 적용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쭉 논문들이 꽤 있습니다. 저렇게 수술할 때 뭐 이렇게 뭐 형광물질 칠한 것처럼 이제 증강현실 혹은 가상현실을 볼 수 있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면은 실제 뭐 이건 팬텀인데 실제 수술할 때 이렇게 뭔가 증강현실처럼 저 어떤 실제 소관의 어떤 병변 부위를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옆에 것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저런 안경도 써서 뭐 마커들도 많죠. 되게 복잡한데 저런 것들을 보고 가상 현실이건 증강현실이건 어쨌든 수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좀 부족하잖아요. 왠지 좀 걱정되잖아요. 예, 되게 정교해야 되는데 메타버스 기술이 근데 약간 좀 뭔가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실시간 프레임의 영상 정합부터 뭐 이런 것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범부처 과제로 지금 쭉 2년차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이제 그 내용들이 있었어가지고 실제 이런 저희가 3D 프린팅 기술도 있으니까 실제 3D 프린팅 한 거에 저런 뇌 구조물들을 이렇게 그건 증강 혹은 가상현실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고 실제로 2개 다 눌러주세요.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할지를 이렇게 지금 속안의 구조물들은 다 증강현실입니다. 겉에 본하고 피부만 실제 현실이고요. 이런 정교함을 일단 테스트하는 거예요. 얘가 매우 정교해야지 그 도움이 될 거고 실제 환자한테 쓸 수가 있을 테니까. 근데 오늘 평가원에서도 오셨지만 저희가 이런 메타버스 기술에 대한 기본 어떤 벤치마킹하거나 어떤 기술로서 어떤 릴라이빌리티나 스테빌리티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척도가 그렇게 아직은 없어서 오히려 저희가 이런 걸 막 지금 제안하고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도 하고 있고 해서요. 실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엄청 서브 밀리미터의 1밀리미터보다도 더 아래 그 서브 밀리미터에서 이 프레임을 계속 쏘면서 얼마나 이게 정교하게 계속 넘어가는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그걸 계속 밸리데이션 하고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1mm 이내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근데 이게 아까처럼 약간 고정된 뇌 쪽은 아예 막 움직이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정교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데이터는 제가 완전 처음 공개하는 건데요. 예, 제가 오늘 자리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작정하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그러시면 지난 2개월 동안 서울대학교 신경외과에서 2차례 실제 임상 적용을 했습니다. 이 기술을. 그래서 실제 수술하는 환자인데 아마 저희들 지식으로는 세계 최초로 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직 뭐 언론 보도나 뭐 아무것도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논문을 내야 돼가지고 아예 그냥 이 기술을 나름 이렇게 정교하게 나온 어느 정도 진행된 기술을 실제 다양한 가이드 장비가 있거든요. 네, 치료를 위한 가이드 장비가 있는데 새로운 가이드의 개념이 있죠. 치료 가이드에 아직 우리나라엔 그런 거는 메타버스에 대한 건 아직 딱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이걸 갖고 그 한 명이 아닌 여러 의료진들이 같이 쉽게 보고선 이런 것들의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가 최소 침습 거리인지 종양이 얼마나 크게 지금 실제 있는 건지를 보고선 같이 금방 그 자리에서 되게 즉시 판단이 가능한 거죠. 새로운 기술 덕분에. 그럼 결국은 뭐 환자가 좋은 거죠. 의료진보다도 환자가 빨리 치료받고 빨리 회복될 수 있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을 이제 지금 저희가 저희는 또 뭐 되게 R&D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해서 지금 이건 지금 눌러주시면 왜 안 움직이지? 예, 움직이나요? 이게 실시간 정압을 지금 이렇게 픽스드 스트럭처뿐만 아니라 되게 소프트 티슈, 뭐 심장이라든지 어떤 뭐 하트, 키드니, 뭐 리버 뭐 이런 것들 수술도 할 때도 되게 중요해서 이런 것들의 실시간 영상 정압을 위해서 저희가 또 엄청나게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1년 이내에 또 되게 멋진 이야기들 아마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다 보니까 그 메타버스를 이제 안경만 쓰고 하는 거, 뭐 VR 증강현실로 하는 것들도 좋은데 이런 저희가 이제 박스 같은 뭐 특이한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가상 증강현실 기술을 입혀 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해보려고 벌써 4, 5기째 만들었는데 뭐가 사람들이 호응이 별로입니다. 돈만 되게 많이 쓰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대표가 이제 이거 한다고 하니까 다들 뭐라고는 안 하는데 다 회사 이제 팀원들이 다들 걱정하는 시선으로 저를 좀 바라봐요. 근데 여기에 이런 건 가상증강현실을 좀 환자도 그냥 쉽게 편하게 볼 수 있게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도 편하게 보고 누구도 편하게 볼 수 있게 좀 가상증강현실을 좀 끌고 나오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시도하고 있는 그냥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뭐 시도하고 있지만 의과대학 수업에는 쓰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학생들이 워낙 많고 이런 것들 교수님이 안경을 쓰고 막 해부학 수업을 하면 동시에 그 안경을 쓰고 있으면 원격으로 몇십 명이라도 동시 접속해서 그 교수님의 시선으로 똑같이 수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안경이 없으면 그냥 저거 쳐다봐도 되고 예, 이런 걸로 저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고요. 결국 메타버스의 지향점은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저는 이제 뭐 과기부의 디지털 트윈 뭐 그쪽 뭐 위원으로도 활동 중인데 저는 맨 처음에 디지털 트윈이 솔직히 잘 뭔지 몰랐어요. 근데 결국 이런 메타버스는 디지털 트윈과 병합되면서 굉장히 시너지를 받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네킹 같은 요소 어떤 데이터가 아니라 진짜 그 환자의 메타버스에 있는 아바타도 좋지만 정말 자기 자신의 트윈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수술도 미리 해볼 수 있는 시대. 선생님 저 수술 비용을 낼 테니까 제 수술을 한번 해주세요. 그럴 수 있는 시대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메타버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또 다양한 약물 치료나 드럭 리스폰스를 볼 수도 있고 최적의 수술법, 최적의 치료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나중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가 아니었네요. 제가 딱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령친화 의료기기라고 해서 제가 자랑을 하나 할 게 있어요. 저희 딥캐치라고 하는 저희 회사의 인공지능 제품인데 전신의 체성분을 분할해주는 인공지능 솔루션입니다. 97%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CT 데이터가 어느 부위고 상관없고 들어오면은 버튼 하나 누르면 이렇게 몇 초 안에
피부, 피하 지방, 내장 지방, 뼈, 뭐 척수, 뭐 브레인 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분할을 해줘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좀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저희는 이제 이걸 통해 되게 많은 걸 하고 싶은 건데요. 이렇게 다양한 리포트가 나오고 이런 것들의 다양한 수치가 나와요. 왜냐하면 세그멘테이션은 결국 정량화된 수치 데이터를 내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에비던스 베이스드의 의학에서는 이 수치가 중요하고 저희가 제품을 작년 10월에 출시했는데 지금까지 SCI 페이퍼를 14편 썼습니다. 저희들도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제품 출시만에 10편 이상의 논문을 썼는데 결국 이거는 이런 다양한 질환에 지금 대응이 가능합니다. 결국 저희가 지금 뭐 서울대병원하고 세브란스 병원 또 이것도 법무처 과제가 됐어요. 그래서 고려대병원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대규모 코호트 데이터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 주제가 실제 이제 이런 뭐 되게 다양한 뭐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 좀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의 이런 노인성 질환들이 결국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 어떤 대사성 질환들이 결국 뭔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어차피 CT를 찍을 때가 있으면은 어떤 저런 것들이 굉장한 수치 데이터로 예측치를 줄 수가 있어서 내 몸을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미리 내가 어느 방향의 질환으로 지금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신의 어떤 체성분을 비율로서 어느 질환 쪽으로 지금 당신이 기울어져 가고 있다는 걸 미리 예측해서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저희가 지금 다 완성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결국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흉부라든지 복부라든지 다양한 인터널 오르간 다양한 스몰 스트럭처로 저희가 세분화해 나가면서 이 기술들을 되게 고도화해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CT 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이제 CT 기기 회사들하고 저희가 지금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어떤 고령화 시대에 굉장히 노인성 질환을 대비하는데 큰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재활을 하건 뭘 하건 할 때 관리가 돼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그 단지 인바디라든지 어떤 BMI로 하기에는 우리가 좀 너무 미래에 와 있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우리 지식이 굉장히 고도화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진 찍는 걸 워낙 좋아해서요.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산책하는데 뭐 이렇게 빛이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근데 제 회사 로고가 이래서 회사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너무 제가 미쳐 있다 보니까 가상현실이나 현실 세계가 구분이 안 되는 지경에 와가지고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막 재밌게 그냥 이렇게 연구도 하고 기술도 만들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뭐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좀 어떻게든 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AI부터 메타버스를 연결되는 이야기를 좀 구성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을 쉽고 듣기 편하게끔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자중에 이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폐렴 아까에 그 데이터 코로나 폐렴 데이터들을 많이 확보하신 걸 봤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중증도에 대한 구분이 마일드, 모더리, 시비어로 나눠져 있는데 그게 국제적인 기준도 굉장히 브로드하고 그래서 이제 파퓰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다 보니까 치료 효과를 보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산소 포화도만 가지고 내지는 폐렴 유무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그 시비어리티를 나누고 있는데 아까 가지고 계신 그 데이터 코로나 그 폐렴에 대한 데이터와 혹시나 지금 산소 포화도에 대한 데이터도 같이 갖고 계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영상 기반의 이 소프트웨어를 대응하면서 이렇게 얻은 거였기 때문에 영상 데이터만 지금 확보해 놓은 상황이고요. 아, 네. 사실 그게 코릴레이션이 좀 되어 있으면 아까 프레딕션이 굉장히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데이터까지 같이 되어 있으면 이제 국내 제약사들도 그렇고 해외 제약사들도 그렇고 약을 개발할 때 이런 동반 진단하고 같이 개발이 되면은 훨씬 더 이런 특히 응급 상황이 있어서는
파퓰레이션을 줄일 수가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때 저희가 이제 약간 뭐 선무당처럼 기술은 갖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뭐 그런 뭔가 대단히 패럼에 대해서 뭘 하려고 계획은 없었는데 코로나가 너무 위중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일주일 만에 확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나 뭐 이런 의견처럼 되게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생각보다 이거를 시장에서 뭔가 뚫고 페널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뚫고 나갈 때는 뭐랄까 정책이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관심도에 있어서 이게 영상 기반으로 뭘 한다는 게 조금 마이너했었어요. 당시 PCR이 워낙 대세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뭐 제약회사들도 저희가 몇 개 만나봤는데 아직은 뭐 영상 장비로 뭐 한다기보다는 뭐 다른 걸로 그냥 좀 하는 걸 막 선호했었고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더 하고 싶었는데 하다가 이거 계속 무상으로 배포하면 너 뭐 해 먹고 살려 그래? 너 대표가 왜 그래? 막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페럼이라든지 다른 엠피제마 쪽으로 이제 COPD 쪽으로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넘어간 부분이 있고요. 교수님들 말씀하신 거 지금도 아주 관심이 많아서 뭐 그런 것 뭐 저희가 아마도 몇 개는 있을 거거든요. 아예 다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뭐 지금도 아니면 다른 데도 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서 나아갈 수 있으면 만들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더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되게 그렇게만 되면 그것도 되게 즐거운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PCR 데이터가 맨 처음에 양성에 대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있는데요. 저희가 프로그레스를 보는 데 있어서 PCR에서 지금 네거티브가 나왔다. 그거 자체가 프로그레스를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저 영상 데이터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질환의 프로그레스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만 있다 그러면 사실 임상 시험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진단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전문가시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전 너무 반가워요. 왜냐하면 아까 폐렴도 그렇지만 결핵도 그렇고 뭐 비결핵 항상균 질환도 그렇고 비활동성에 대해서 저희가 구분이 가능해요. 저게 활동하고 있는 그거 질환에 대해서도 정량화가 되는데 전체 폐의 몇 %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지 아예 치료가 돼서 0인데 마이너스 점으로도 저희가 정량화가 되거든요. 그게 인공지능의 힘이더라고요. 저희도 되게 놀랐죠. 왜냐하면 이게 과연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저희가 코호트 데이터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를 딥러닝하면서 이런 활동과 치료가 완치가 돼서 비활동하고 있는 이런 질환에 대해서까지 아까 제가 좀 빠르게 하느냐고 지나쳤는데 그래프에서 이제 치료 받을 때마다 엑스레이를 계속 찍거든요. CT는 안 찍어도 엑스레이 찍는데 엑스레이에서 다 0까지 가요. 치료를 받으니까 다 완치가 되는데 마이너스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가면 좋은데 다시 올라가서 0을 뚫고 나오면 재발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확인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이미 레디올로지라는 곳에다가 임팩트 팩터 한 12점 되는 데다가 3개월 전에 퍼블리싱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지금 시장 초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걸 좀 잘 대응해야겠다라고 지금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다른 질문 예. 네, 전 프로메디스 CRO 전은정입니다. 예. 굉장히 재미있게 잘 들었는데요. 제가 그 스키야의 혁신 의료기기인 증강현실을 이용한 이제 그 입체 정유기 임상 시험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이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더 봤는데 데이터를 쭉 보다 보니까 되게 좋은 데이터인데 이제 어떤 코호트나 이런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이제 부가 과제로 진행하는 트라이얼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님이시니까 어떤 이제 버짓 규모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규제 기관을 통해서 임상 시험이나 적응증 타겟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진행하신 부분이 탐색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신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할 마음이 있고요. 그 이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왜냐하면 이 신기술이 결국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기에 있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그렇게 실증 적용하는 거에 그렇게 막 용이하진 않아서 규제 샌드박스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약간 기술을 이제 실제 디벨롭하는 관점에서는 딱 여의치는 않은 부분들도 좀 있어요. 실제 상황에서. 그래서 좀 아까 지금 뭐 서울대병원에서 이 2차례 임상 적용했다고 이렇게 보여드린 것들도 여러 가지 좀 괴로움이 있으니까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그냥 아예 그냥 해보자. 이거는 뭐 어차피 당장 환자한테 위해를 가하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또 기존 방법도 같이 섞어서 쓰면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밀도라든지 안정성을 지금 내부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도 예. 인허가 이슈로 뭐 혁신의료기기든 인허가 이슈로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좀 여러 가지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 한 분의 그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그 이 AI 빅데이터 그 전문가인 남경원 교수님 뭐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문가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뭐 개인적으로 그냥 지금 그 인공지능 이용해 가지고 이 영상 진단하는 소프트웨어가 왓슨 포 온콜로지라고 하는 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근데 나온 지가 꽤 오래됐는데 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도 이게 상용화를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뭐 이런 류의 그 영상 진단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가 상업화로 나가기 위해 가지고서 뭐 넘어야 될 게 있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고난이도의 질문이신데 저는 이제 영상을 진단 목적으로 인공지능을 만든 솔루션들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정량화하려고 퀀티파잉 하려고 만든 이라서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휴먼 닥터처럼 진단을 하려고 하는 영상 솔루션이 있고요. 저희는 진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치 제공을 하려고 하는 솔루션이라서 저희는 조금 어떤 절차나 제도 레귤레이션에서 약간 프리해요. 수치 제공 자체는 큰 뭐 부담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휴먼처럼 이제 AI가 뭘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 책임 이슈도 있고 뭐 등등이 기존에 없던 형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이슈들이 있는데 이게 왓슨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장에서는 좀 여러분들은 뭐 이제 좀 뭐 잘 안 됐다라고 좀 평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향후 이런 것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도가 바뀌어서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든 뭐 의료 보험 수가에 묶이지 않고 잘 팔려야 된다. 알아서 환자들이 소비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생각은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결국 휴먼 닥터 같은 진단하는 AI 기술이건 아니면 저희처럼 퀀티파잉해서 수치를 제공하는 기술이건 간에 결국은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보험이 되든 뭐 수가에 묶이든 아니건 간에 환자한테 병원에서 이제 의료진들이 뭐 자유롭게 설명해서 뭐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건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근데 지금은 제도가 되게 묶여 있거든요. 우리가 딱 국가에서 뭐 보험에서 딱 지정된 것만 병원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를 서비스 받아 보실래요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그게 아니면 신기술은 절대로 할 수가 얘기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굉장히 큰 허들인 것 같습니다. 그게 네 감사합니다. 이 너무